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공개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 유명 의사들까지 미국의 두뇌들이 대거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 상위 1% 엘리트들은 왜 모두 한국으로 떠나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에드워드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은 늘 수치와 모델로 이루어진 냉정한 학문이었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제 눈앞에서 펼쳐진 미국의 변화는 어떤 경제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보스턴의 평범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제가 매년 참석하는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청중석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CEO들, 그리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척 긴장했을 자리였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아마도 제가 발표할 연구 결과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더군요. 하버드 교수가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몰락을 선언하는 것은 거의 반역과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뒷줄에 앉아있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CEO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고학력 전문직 인구가 매년 3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IT 전문가, 금융인들이 많았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뷰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서울로 이주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뉴욕의 금융회사를 떠나 한국 기업에 합류한 애널리스트, 보스턴의 명의가 서울의 의료센터로 자리를 옮긴 이야기들이었죠. 한국은 불과 70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제 발표는 계속되었어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룬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250년 동안 이룬 발전을 한국은 단 60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대형 보수 언론사의 경제 담당 기자인 리처드 그린이었어요. 밀러 교수, 당신의 이런 발표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국심이라는 건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죠. 애국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교수가 미국을 배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건 학문적 견해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고 사회자가 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린 기자의 눈빛에서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들, 언론사,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발표 내용이 주요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 미국은 몰락 중이라 주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아내 마거릿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발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단지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발표한 것뿐이고 경제학자로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18살 아들 제이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의 발표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면 일부 학생들은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든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이것은 단지 학문적 연구일 뿐이고 곧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너무나 정확했죠. 제 삶은 그 발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발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평소에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그날은 묘하게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에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배신자라는 글자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실에 신고하고 청소를 요청했지만 그 글자가 제 마음에 남긴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하버드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님은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총장님은 제 발표가 대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저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읽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차장에서 차키를 찾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리처드 그린이었어요. 그는 컨퍼런스에서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고했죠. 미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거릿은 이미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저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거릿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냉정함도 있었죠. 그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놓았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들의 얼굴은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계속 언급하며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제이든에게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 발표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 가족은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거릿은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든은 학교 생활이 불편해졌다고 했고요. 저는 연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조용히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무서워서 바닥에 엎드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이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마거릿은 침착하게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지 동네에서 발생한 우발적 총격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귀하를 겨냥한 것 같지는 않네요. 라는 경찰의 말에 더 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경찰의 태도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이런 폭력 사건이 일상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경찰관의 무심한 표정, 형식적인 조사, 그리고 그들의 태연한 말투. 이것이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미국의 실체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경시되는 사회가 어떻게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제이드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인가요? 혹시 아빠 발표 때문에?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 가족이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은 침착하게 우리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연구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드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저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제가 연구해서 발견한 미국의 몰락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여겨지던 미국에서 우리 가족은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연구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했죠? 우리도 직접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당신 연구가 말하는 그런 곳인지 확인도 할 겸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방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 이상의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희 가족은 진지하게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인터넷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실제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리처드 그린이 다시 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결정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라고 저를 맹비난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말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가족회의에서 우리는 일단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미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과 미래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총격 사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 마거릿에게 그날의 충격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내과 의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후에야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총격 사건 이후 자원에서 지역 응급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의사였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기에 의료 현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첫날 퇴근 후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였고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마거릿은 응급실에서 목격한 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노인이 심각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단순한 담낭 수술이 필요했지만 보험이 없어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거릿은 그 환자에게 민간 병원을 소개했지만 수술비가 2만 달러가 넘어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에드워드.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이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해요. 마거릿의 목소리에서는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가 환자들을 제대로 돕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계속해서 응급실에서 본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이 없어 치료를 미루다 악화된 사례들, 의약품 가격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자들,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은 가족들. 이틀 후 마거릿에게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대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제시카가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시카는 1년 전 심각한 췌장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받기 위해 8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비용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었죠. 마거릿은 제시카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검사와 수술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받았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수술비가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대기 시간은 32분의 1로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거릿은 제시카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본 듯했죠. 에드워드, 제시카가 보여준 한국 병원 사진을 봤어요. 미국의 최고급 병원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의사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장비는 최첨단이었대요. 마거릿은 제시카에게 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제도, 3-4시간 안에 모든 검사를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생존율, 첨단 로봇 수술 기술까지. 미국 의료비로 수술 한 번 받으면 파산이에요. 하지만 제시카는 한국에서 치료받고도 여행을 즐길 여유가 있었대요. 이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아닐까요? 그날 밤 이후 마거릿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학 저널들을 뒤지며 한국의 암 생존율과 첨단 의료 장비 도입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표에서 한국은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간암의 5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마거릿이 가장 감탄한 것은 한국 의사들의 수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과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수술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 비용이 저렴해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한국 의사들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거릿은 한국의 통합의료 시스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조화롭게 결합된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거릿이 늘 꿈꿔왔던 환자 중심 의료의 모습이었죠.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조사 끝에 마거릿은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나는 이제 확신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학 전문가로서 내린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의사가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마거릿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경제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미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은 의료 분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 방문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안전의 문제를 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이든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의료 시스템의 차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이 미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과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례를 이야기하자 제이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 역시 곧 대학에 진학할 나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문을 넘어 더 장기적인 계획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제 연구와 마거릿의 조사대로라면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의 의료 시스템 조사 결과는 제 연구의 타당성을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초기 발표 이후 저는 더 구체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심층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죠. 하버드 연구실의 분위기는 제 첫 발표 이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오히려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MIT의 첨단기술연구소에서 협력 연구자를 만나던 날 뜻밖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를 나타내는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에드워드, 이 자료를 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어.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는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른 연구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 기술 혁신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평균 4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유사한 혁신을 18개월 만에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결국 시장 지배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의 격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5년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가격 경쟁력, 모든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우위에 있었죠. 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래기술과 국가 경쟁력 세미나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이것이 제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회의장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임원들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불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여준 그래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한국의 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배터리 기술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불편함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과 6G 네트워크 개발에서의 한국의 진전을 설명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대형 기술 기업의 CEO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발표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CEO님, 저는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입니다. 그 CEO는 더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버드의 명성을 이용해 한국을 위한 선전을 하고 있어. 이게 학문적 연구인가? 사회자가 급히 개입하여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그 순간 제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몇몇 젊은 기업가들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에 깊이 공감한다며 자신들도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심지어 서울의 지사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심지어 본사 이전까지.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최근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서울로 이주한 스타트업의 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테크, 클린테크 분야의 이동이 두드러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준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 첫 발표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던 분이었죠. 김 교수는 제 최근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어떠셨나요? 특히 한국의 6G 네트워크 개발 현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6G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5G 기술에서 뒤처진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통신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거리 씨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연락했던 한국의 의료진들로부터 답장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거리 씨 한국을 방문하면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제이든도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AI 연구시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드는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었지만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연구실로 돌아가 한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추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상용화했고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개발 전략 차이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재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런 전략적 차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소 경제 추진 전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배터리 기술 이후의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죠.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보유한 나라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 새로운 논문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 내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추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 젊은 교수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대의 한 교수는 자신도 최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과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의 연구가 하버드에 불편함을 주고 있네. 특히 주요 기부자들 중 일부가 자네의 발표 내용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학과장님, 제 연구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학문적 자유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길 바라네.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버드라는 기관도 결국은 미국 엘리트 사회의 일부였고 제 연구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가 맞다면 미국은 이미 많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국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거릿과 제이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한국의 병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제이든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준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그곳에서 직접 한국의 기술 발전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환영한다는 답장을 보내왔고 서울에서의 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운 발걸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구로만 접했던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직접 탐색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내에서 12시간을 보낸 후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몇 분 만에 끝났고 수화물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공항 화장실의 청결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곳은 병원보다 깨끗해요. 미국 최고급 공항의 화장실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의 남성이었고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김 교수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국제경제학 전문가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분들도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김 교수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저희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차에 타자마자 제이드는 차 안의 첨단 기능들에 감탄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며 최적의 경로를 제시했고 차 내부의 공기 정화 시스템은 미세먼지 수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첨단 기업들의 본사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도시의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과 녹지였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이 최근 몇 년간 도시 환경 개선에 큰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LED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김 교수가 추천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내려갔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안내 표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었죠. 지하철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객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통신 환경, 실시간으로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식당에 도착하자 김 교수가 한국 전통 음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놓였고 주요 요리로는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마거릿은 음식의 다양성과 건강한 구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균형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 교수는 한국의 역사와 빠른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평균 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교육과 기술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한국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았던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한국 발전의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더 혁신적으로 변화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놀랍게도 신선한 음식들도 진열되어 있더군요. 계산할 때는 현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걸 모바일로 쓱하니 결제하니 너무 편리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첫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이드는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 정말로 미래의 나라 같다며 꿈을 향해 달리는 나라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마거릿도 청결함과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들이라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이 우리를 태우러 와서 서울의 기술 명소들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로봇들이 복잡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조율되는 광경이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서울대 인공지능센터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열정이 넘쳐 흘렀어요. 그들이 만든 AI가 교통체증을 줄이고 병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걸 보니 기술이 정말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래를 체험한 후 한강변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주변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에 비춰 마치 은하수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 중에 마거릿이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죄율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과 교육,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첨단 CCTV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함께 앉아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연구로만 접했던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였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희망과 낙관주의가 이곳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미국에서 온 다른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서울을 자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은 미국이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을 실현하고 있어요. 기회의 평등, 안전한 사회, 기술 혁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저는 이미 가족을 이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저희 가족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고 미국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거릿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만난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감탄했다며 환자 한 명이 모든 검사를 받는데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같은 검사를 위해 여러 병원을 오가며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일이었죠. 의사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고 그녀의 의사로서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경제연구소에서 본 한국의 미래 산업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터리 이후의 시대, AI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표현대로 한국은 항상 한 걸음 앞서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김 교수는 저희를 북촌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한옥 안에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고 전통 공예가들이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전통 한식을 먹었고 이후에는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번화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상업 지구 중 하나였습니다. K-팝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젊은이들이 첨단 기기를 손에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이드는 한국 게임 회사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최신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과 연구 결과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저는 실제 한국이 제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며 데이터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측면들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안전함과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미국에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긍정적 에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지요. 마거릿도 대화에 참여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점,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가족이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러 볼 생각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 질문에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우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 짧은 경험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보스턴 공항의 지저분한 화장실,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줄, 지친 표정의 공항 직원들. 불과 일주일 만에 제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청결함, 그리고 안전함이 이제는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현실의 무게가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총장실의 압박이 시작되었고 마거릿은 병원 자문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되었습니다. 제이드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과 선생님들의 노골적인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 편의 학술 연구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한 저녁,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마거릿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멸을 다시 한번 토로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하버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총장은 1년간의 안식년을 제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죠. 출국 전날 하버드의 동료 교수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제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그곳에서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20년 넘게 살았던 보스턴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때 상징했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이제는 한국에서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인천공항에서 저희를 직접 맞이했고 서울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의 첫 발걸음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첫 강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강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제 연구가 존중받았고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관점을 환영했습니다. 마거릿은 서울의 한 의료연구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적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곧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도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24시간 편의점,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건강한 균형과 다양성은 우리 가족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보스턴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윌슨 교수가 정말로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첨단 인프라와 안전한 생활 환경, 그리고 활기찬 경제 활동을 직접 목격하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끝에 그는 자신도 한국으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죠.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변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마거릿이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어. 오히려 이렇게 일찍 오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야.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매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뒤로하고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의 빠른 성장과 혁신의 중심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 놀라운 나라에 계속되는 성공 스토리의 작은 부분이 되어 매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국가 발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지표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강점을 일깨워줍니다.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의 핵심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